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의료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어느 서울의 큰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이제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 큰 병원에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사망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병원에서조차도 그리고 또 원내 직원이 어떤 병이 생겼는데 응급 처치가 안 돼가지고 옮겼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속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어떤 응급 상황에서의 어떤 현실입니다. 현실이라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어떤 좀 무거운 얘기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깁니다. 길어서 어, 다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해결책은 제가 잘 모르더라도 문제점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 저도 마찬가지로 신경외과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신경외과 뭐 신경과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외과를 합니다. 외과도 대표적으로 응급 상황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 응급질환을 많이 다뤄야 되는 과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응급수술, 시초를 다투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과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 응급질환을 보는 체계에서 이런 응급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특히 외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현장이라도 집에서 아니면 길가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응급실 거기로 이송하는 거는 그나마 나라가 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도로도 잘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빨리 도착합니다. 원활히 적절히 도착하는데 문제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아니면 그 큰 응급실에서 그 질환에 맞는 마지막 최종 치료,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응급실까지는 잘 옵니다. 잘 와서 응급실 내에서의 어떤 초기 처치까지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질환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흔히 이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질환에 맞는 그 해당 과 의료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이제 과거에 그것도 안 되던 시절에서 응급실로의 이동까지는 빨리 이동하도록 그나마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은 그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해야 될 것이 그 응급질환에 맞는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 과거에는 그 도달하기까지만 많이 신경을 쓰고 응급실 내에서의 어떤 소생, 리서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까지도 관심이 많다 보다 그거라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요 뒤에 상황, 근본적인 치료 상황을 이어지는 걸 이제 조금은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10여 년에 걸쳐서 많이 무너졌죠. 특히 제가 일하는 외과 같은 경우에도 외과를 더 우리 신규로 새로 졸업하는 의과대학 선생님들이나 이런 의대생이나 젊은 선생님들이 외과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전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 외과의 평균 전문의들의 평균 나이도 높아지고 신규가 없다는 거죠.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다는 얘기 때문에 점점 그러면 그런 인력들도 체력이 떨어지고 그나마 또 다 편한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응급 상황에 계속 대처하고 이런 거를 체력적으로 소모되고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외과에서는 특히 이걸 어큐트 케어 서저리라고 하는데 그런 ACS, 어큐트 케어 서저리, ACS를 하는 어떤 외과 의사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응급 상황을 해결해야 될 의료진이 부족하다. 응급실 내에 응급의학과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응급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각 과의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히 저는 외과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로 응급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 산술적인 수술실, 어떤 병원의 수술실이 20개고 30개고 50개고 100개고 그런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전부 다 뭐 다 꽉 차서 돌아가기 때문에 빈 수술실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분명히 빈 수술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이제 수술하려면 외과 의사만 있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마취를 도와줘야 될 마취 간호사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외과 의사들과 같이 수술을 해야 될 어떤 수술실 간호사들도 있어야 되고, 수술을 같이 해야 될 수술 간호사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간호사 인력이 많이 있어야지 그 응급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수술실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이란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은 있더라도 그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저 혼자 있다고 수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수술해야 될 마취과 의사, 마취과 간호사, 그리고 또 수술 기구라든지 이걸 다 가는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한 거죠. 병원에서는 이 어떤 경영상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딱 인력들이 딱 맞춰서 탁탁탁탁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 상황은 갑자기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상황에서 마취과 의사 선생님,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을 한 명씩 빼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톱니에서 하나씩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도로 잘 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톱니가 계획적으로 수술 돌아가는 톱니는 돌아가면서 응급 수술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쉽게, 아니 그러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수많은 직원 외에, 간호사나 의사 외에 또 응급을 담당하는 여분의 간호사와 의사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응급수술이 없으면 그분들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경영적으로 좋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 촘촘히 돌아가는 그 속에서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분의 인력을 준비하고 뽑아내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병원, 우리나라의 되게 큰 초대형 병원에도 응급수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거기도 응급수술이 뭐 갑자기 하루에 한 시간에 뭐 한두 개씩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인력을 막 뽑아내서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응급 상황은 뭐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것처럼 평시에는 불이 나지 않고 하면 전혀 어떻게 할 일이 없이 계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대기하고 있어야지 상황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인력이 응급 상황이 없으면 뭐 예산이 낭비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그런 인력일지라도 환자가 생기면 해결해야 될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상의 어떤 비용적인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그런 인력이 있어야 수술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결론적으로 수술실이 없다. 수술할 수 있는 수술실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 개, 두 개 말했죠. 이제 인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가 수술 뒤에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환자실에 병실 자체가 있어야 되고 중환자실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라 또 중환자실에 특화된 우리 전문 간호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도 부족해요. 흔히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은 전체 모여서 1000베드, 1000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 같으면 법적으로 5% 정도의 중환자실을 꼭 둬야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중환자실이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평시에도 뭐 20, 30개, 50개 있으면 거기 뭐 47, 8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는 응급 환자들이 뭐 입원한다고 바로 응급 환자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반 환자처럼 아주 안정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에 걸쳐서 치료해야지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응급 환자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다른 병원에서 어떤 현장에서 안 좋은 환자가 오는데 수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다? 그럼 환자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환자는 중환자실 찾아서 거리를 헤매야 되는 거죠.
어떤 119 응급차 속에서 중환자실 찾느라고 지금 또 많이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환자실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투여되는 비용이 되게 많거든요. 소비가 많아요. 투여되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쓰이는 중환자실을 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돈을 많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제도가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중환자실을 무진장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중환자실이 부족하면은 또 응급환자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었죠.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앞서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통칭하는 문제인데 결국 이 제도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의료 제도, 특히 이제 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세 가지 문제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이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어떤 투표권을 가진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 건강보험 제도에 수십 년 길들여져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혜택을 받는, 내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건강보험료. 이 제도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걸 바꾸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이 많은 지출이 필요한 건강보험 제도의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꾸려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 상황에서 이 앞선 뭐 인력을 더 늘리고 뭐 수술 인력을 늘리고 소방서 또는 소방대원처럼 그렇게 평시 대기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늘리고 또 중환자실을 갖다가 많이 늘리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제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제도를 또 바꾸기도 어렵고 지금 아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다음 유권자들이 다음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제도 하에서 그나마 또 수입이 괜찮은 그런 전문 과목은 인력이 늘지만 이런 응급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수술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고되거나 이런 쪽의 인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디 대학 경쟁률 이런 것처럼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이런 방면에 의료진에 지원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특정 부위 의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로 의대 입학하자마자 누구는 무조건 외과해라, 무조건 신경외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그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문제가 이런 건강보험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거죠.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응급 상황 그리고 응급 환자 이런 중환자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상당히 환자의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사망도 합니다. 흔히 어림잡아 어떤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중환 상황에서는 한 6대4 정도로 40% 정도가 사망합니다. 많게는 50%도 사망할 수 있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데 그런 확률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럼 결과가 6대4 정도로 40%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이거를 이런 전 과정, 길어지는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 문제라든지 또 마지막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가족들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마음도 아프지만 또 하나는 지금 책임 소재를 또 많이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빈번한 어떤 법적인 어떤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방면에 의료진이 또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소문이 다 나잖아요. 어떤 과를 하게 되면 맨날 소송 걸린다더라. 어떤 과 걸리면 맨날 분쟁 법원에 계속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아니면 검찰에 왔다 계속 불려대고 경찰에 계속 불려댕겨야 된다더라. 그러면 아무도 또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그과의 의료진 지원이 계속 줄고 그러면 점점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이게 그 불난 집에 그 사람들이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고소를 하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물론 소방차가 오는데 되게 뭐 운전을 느리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빨리 왔을 텐데 여하튼 뭐 늦게 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몇 분 정도의 거리인데 그 정도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다 탔기 때문에 손해배상해달라는 이런 세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 이런 응급 상황이나 이런 데 의료진들도 상당히 또 지원율도 떨어지고 하는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5가지의 큰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필수 의료, 응급 의료 꼭 이 시기에 이 순간에 꼭 필요한 의료를 해야 되는 의료진들이 부족하고 그 현장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고 자꾸 나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지금 저희 외과학회뿐만 아니라 외상중환자외과학회나 이런 데서도 또 다른 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해결돼서 잘 해결된다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그나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도 국민들이 다 원하진 않을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되고 미봉책입니다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그나마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현장의 응급의료, 필수의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정의가 똑바르진 않습니다. 정의가 딱 내려지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응급 상황이나 이런 데에 어떤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왜 있는지를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